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투자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적기 장길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면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오후 2시 뉴욕에 있는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담에선 지난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합의 이후 도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세부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측면에서 한미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최근 관세 협상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크게 다르다며 이러한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는 규모인 만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는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고 특히 조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는 건데요. 베선트 장관은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한 이 대통령의 말을 경청하고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용범 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미 측의 외환시장 주무장관에게 직접 한국의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한 만큼 앞으로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협상에서 오늘 만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이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의사봉을 잡고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는 9월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한국 정상이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명과 암이 공존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각국 정상과 전문가들도 AI의 보편적, 윤리적 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must ensure AI strengthens peace and security. I believe that it can, and if we act together, we can get there. This approach has delivered impressive results, while also leading to a reality where the most advanced models are built by a mere handful of companies. 이 대통령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주요 정상들과도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인공지능과 방산 등 분야에서 후예적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께 미국을 찾은 김혜경 여사는 뉴욕 코리아타운에 있는 반찬 가게와 서점 등을 찾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 감사하다며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선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수의 대신에 검은 정장을 입었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이 검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도 피고인석에 미리 앉아 김 씨를 기다립니다. 재판장의 개정 선언에 이어 그럼 2025 고합 1224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김 씨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입장합니다. 후의 대신에 검은 정장을 입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꿀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상당 부분 가렸습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묶었지만 정갈했던 구속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들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역사적인 법정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언론의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재판 중계가 가능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계는 신청하지 않을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김건희 씨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무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서 특검은 3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면서 특검이 특정 시기만 추출해 침소봉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앞선 2정권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른바 배달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 당시 당 조직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만큼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해 앞으로 특검과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힌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을 포함해 10월 4차례 기일 동안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1월에는 매주 2차례씩 기일을 잡고 종일 재판할 계획입니다. 준비 기일 없이 정식 공판을 열었던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차례 준비 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오늘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이후 처음입니다. 김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등을 추궁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 10시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담당 부서를 대기시킬 것을,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행적과
간부회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 기각될 당시에도 징계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추진되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심전심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장과 만나 신속한 내란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라고 짐짓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마치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간질하는데 꿈 깨라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 직전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4년 전 국민의힘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몸싸움 영상도 틀면서 이들이 삼권 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진행되는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결자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사법부의 호응 정도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내란 특별법 추진처럼 강경파가 총대를 메고 지도부가 지원 사격하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단일 대우로 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강경 기조에 대한 당 안팎의 신중론 역시 작지 않은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졸속이라는 국민의힘과 검찰 독재가 본질이라는 민주당이 맞선 가운데 서로를 향한 자격 시비도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보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법사위. 심사 시작 전부터 자격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자격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 오세요. 당에 가서 상의를 하셔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의 정회를 거친 뒤 개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이 시작되자 이번엔 검찰청 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일 뿐 아니라 졸속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식당으로 따지면은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범여권은 진짜 문제는 검찰 독재 아니었느냐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고 왜곡되고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괴물 정권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후에도 야당은 반대 토론으로 맞섰지만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에선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난데없는 존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총무비서관 출석 관례를 깨는 거냐고 포문을 열자 민주당은 집권 초반부터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건 관례였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점 달아오르던 감정 싸움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개딸들이 말만 하면은 다들 꼬리 내려가지고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옥신각신 줄다리기 끝에 운영위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장문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헌성 논란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직접 수사와 기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이 확정됐던 지난 8일 뿌린 대로 거뒀다는 취지로 비교적 낮은 자세에서 말을 아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위 높은 노 대행의 이번 입장문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보안 수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노 대행의 발언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으로 엄정히 기강을 잡아달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가 주요 내용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짜놓은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9월 25일 날 저희가 통과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이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능 분리라고 하는 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존재하지가 않고 이것은 이제 아마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네.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국수위, 그러니까 옥상 5기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마 만들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아마 국민들께서도 법사위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청문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뭐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들의 어떤 소홀한 이 업무 집행 그런 것들이 좀 전부 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능 분리라고 하는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거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해야 되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검찰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낳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네.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럼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죠?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번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압박하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더 모순적인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센 특검을 발휘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모순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집중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러한 기능 조율에 관해서 수사기관들이 행안부로 다 가면서 비대해지는데 그러한 것을 조정하고 역할하는 그러한 국가수사위 아직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 이 부분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속도전만 주장하면서 그대로 간다? 일반 형사사건이 안 그래도 2배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금융을 키우겠다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는 민주당식의 여론을 듣지 않고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그러한 개혁이면은 4개의 시어머니가 탄생합니다. 그럼 규제기관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이 어떻게 재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현재도 3개의 기관이 규제를 하면서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환경은 규제예요. 에너지는 지능이에요. AI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UN 총회 가서도 AI를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네. AI의 핵심이 반도체와 에너지인데 규제와 지능을 같이 한 기관이 실패했다는 것은 독일이나 영국 사례에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이나 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단 말이죠. 네.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순방 사흘째를 맞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방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K컬처로 시작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9살 난 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 의상 등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방한하게 되면 딸을 위해 아주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해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 의사를 밝혔고 멜로니 총리 역시 국빈 초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이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나브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리와 수출 계약한 K2 전차가 납품 시기를 잘 지켜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납품 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는 장점이 크다며 다른 방산 체계에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며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를 소화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의장으로서 공개회의를 직접 주재한 겁니다. 회의 주제는 AI와 국제평화 안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을 포함해 다수 유엔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초반에 인공지능학자인 최예진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브리핑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 교수는 소수 국가와 소수만 대규모 AI를
개발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규모와 접근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 자격과 별도로 이사국별 대표로도 발언을 하셨는데요.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말한 제프리 실턴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했습니다. AI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턴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구상을 가다듬은 새로운 개념을 밝혔는데요. 바로 AI 기본사회, AI UBS였습니다. AI 기본사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업, 자살, 의료 불균형, 허위 조작 정보 등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를 이룹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앞장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상으로 공식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카메라를 물리고 백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대통령의 방미 성과 내용 자세히 들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법사위를 어제 통과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도대체 왜 태어난 거죠? 본인들이 스스로 했던 행위들이 그동안 오점으로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을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본인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판이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수많은 기행들을 벌일 때 아마 정상적인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자정작용 자체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그것들을 그냥 다 용인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김학의라고 하는 법무차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 건설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로비도 받고 그런 것들이 다 영상에도 찍혔는데 성명불상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런 것들 시도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려고 했었던 검사들을 또 처벌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윤석열 전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를 빼주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국민들 앞에 그냥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모든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모든 법이 다 통과됩니다.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없이 민주당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수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리는 게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시행을 강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그러한 시행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강조하지만 국정은 실험이 아니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 이제 바꾸겠어. 이러한 태도는 실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법안들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우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이 쟁점 법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비쟁점 법안은 지금도 여야정 협의체 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이런 것을 가동하자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네. 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해요. 하지만 비쟁점 법안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쟁점 법안을 우선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위 조정도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에서 이 당 지도부와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여기 힘을 실어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뭐 법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 뒤에 뭐 이런 문제 제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분란을 벌이면 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이 뭔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 방향은 지금 맞는 거거든요. 속도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 방향 속에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도 지금 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자칫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춰지면 개혁 동력이 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당대표가 정리를 좀 하고 어쨌든 이 방향 속에서 열심히 간다.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전날에 법사위원들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당대표가 그러면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고라는 것은 어법에는 맞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을 잘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단독 플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면 네. 이게 분란이 이 기정사실화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이 국정을 정확하게 뒷받침을 하고 또 불안감이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플레이한다는 모습을 주기보다는 네. 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서도 안정감을 좀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이 당대표께서도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조희대 청문회를 삼권 분립 사망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디다 대고 사망을 운운하냐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오만하죠. 오만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천대엽 대법관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냐? 지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해부는 네. 대법관 전체가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린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4명의 대법관 구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이 7명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무조건 겁박. 이것이 민주당의 그런 논리예요. 굉장히 맞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치국가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수적인 우위를 내세워서 국회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입맛대로 바꾸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존재하죠? 대한민국 헌법도 그러면 법률을 바꿔서 헌법 개정도 국회에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법원이건 법원이건 대한민국 헌법의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국회에서 사법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선출된 권력에 대한 이해가 오만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던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전 이거는 좀 건조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마치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사법권을 형해화시킨다라고 하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이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국회가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이거 수장들을 임명할 수 있고 탄핵할 수도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삼권 분립의 요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위헌을 이야기하려면
헌법의 116조에 보게 되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적용한 적 없는 이틀 만에 심리를 끝내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려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결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일에요. 서울 고법에 바로 배당이 되고 사건 기록 수령이 되고 재판부가 바로 그 즉시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판 기일까지 지정이 되고 우편 송달을 하는데 집행관 송달, 그러니까 사람이 쫓아가서 직접 송달한다는 그 5가지가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네. 사법 역사상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었는지, 당시 후보였죠. 그 후보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 116조, 이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법부가 완전히 형용화시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재판을 5개나 다 잡아놨다면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칫 사법부가 중립성을 잃은 거 아니야? 독립성을 잃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네? 역설적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된다. 스스로가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거는 전산 시스템상의 절차였고, 전원 합의체 회부는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의 판단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부에 배당되고 난 다음에 네. 그 2시간 만에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만에 심리를 했어요. 바로 이틀 뒤에 심리를 열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6만 쪽을 어떻게 읽었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것을 기록을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것을 어떻게 6만 쪽 복사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봤냐라고 하니까 전산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그 기록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그 기록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떳떳하다면 본인들이 그런 검사들 다 했다면 그걸 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는 우리는 판결문을 다 보지 않는다. 법리심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바뀌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고는 이것을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해대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문제인 거죠. 천대엽 대법관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명의 대법관 중에 7명이 지금 현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그런 대법관이에요. 네. 그러한 대법관들이 다 논의한 결과 전원 합의체 해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왜 설명을 안 하고 왜 이해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시 5개의 재판이 대선 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은 다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모든 재판을 임기 이후로 넘겼어요. 네. 이 부분은 그럼 민주당이 왜 불만 제기를 안 하죠? 그리고 다시 원천적으로 가면은 대한민국 선거법은 633이라 그래가지고 1심이 6개월 만에 끝나야 돼요.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후보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이 지적을 안 하죠? 모순인 거죠.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 수장으로서 네. 사법부 전체 행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제 국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또 그것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는 게 예의죠. 그것도 부정한다면은 대법관도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하면 되죠. 이것이 민주당의 모순이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논의 과정에 동참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냈어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네. 사법부는 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의견이 실제 사법부 독립과 중립성에 관해서 주요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들의 뭐 기행을 하거나 지금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군가에게 로비를 받고 어쨌든 수백만 원의 어떤
이 뭐 룸사롱에서 뭔가를 먹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를 지금 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했다는 내용이 뭔가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 그러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멈춰져 있는 상태죠.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본인들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이제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이 주장이라면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도 어딘가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견제 기능이 헌법에 입법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이 꼼수를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의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 총무비서관을 꼭 불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4대 국회 이후로 대통령실에 대한 그러한 국회에서의 청문, 네.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사례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 말을 그대로 되받을 수밖에 없어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정인을 거부하는가?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답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부의 그러한 국정감사나 그런 청문 과정에서도 장관이 나오면 밑에 국장들이 다 함께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장관격이에요. 그럼 그 밑에 비서관급이 다 나와야죠. 근데 총무비서관만 유독 뺀다? 총무비서관의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왜 그러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못 부르는가? 네.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나오는 게 맞죠.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풀고 있거든요. 글쎄요, 뭘 숨기죠? 아니, 이제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부르면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명백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당이 이거를 그냥 용인한다? 그럼 그건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에 적어도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정부에서도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뭐 이 처음에 그 뭐라 그러죠? 결혼한 다음에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허니문 그 기간에는 이렇게 정쟁적 요소는 좀 제외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지난 이후에 정말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경우 더더군다나 인수위도 없는 과정에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행했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인수위도 없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쟁 삼아서 지적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국감 앞두고 부르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또 뭐 이런 또 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쟁이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면은 비합리적이다. 그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튜버가 전한 전원을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라는 그러한 뒤에 숨어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가 되니까 꼬리를 내리고 유튜버에게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하겠다 그러잖아요. 천대엽 대법관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걸 안 듣잖아요. 뭐가 정쟁이고 뭐가 의심이죠? 민주당이 모순적 태도를 버리는 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어제도 허니문 얘기를 하던데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다. 야당이 협조하는 게 관례였다라고 했거든요. 이 허니문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협조를 했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간에 국민의힘이 견제하던 의견을 버리고 소액주주 보호라는 큰 대의를 따라서 처음에는 협치라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뒤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들어온 뒤에 야당을, 그것도 제1야당을 아무리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수적인 우위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허니문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안 한 게 아니에요. 상법을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을 회상해 본다면 저희들은 준비된 자세가 돼 있어요. 네. 민주당이 좀 더 폭넓게 정말 집권 여당답게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통령 말씀대로
좀 양보하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뭐 어쨌든 국회에서 공수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방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발언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도 도대체 왜 총무비서관 안 나왔냐라고 공격을 또 할 겁니다. 뭐 그게 이제 국회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고 이 여당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방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과 충청 남부 지역의 비는 그치고 있지만 전라권에는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먼 남해 사이에는 태풍이 하나 더 발생하면서 가을 태풍 3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전라권에 비가 집중된다고요? 네, 충청 이남에 내리는 비는 차차 그치겠고 전라권에 강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라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북 남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비구름대는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전라권에 강한 비구름대가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최대 80mm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오후가 되면 전라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흐리고 토요일인 모레는 비가 다시 내립니다. 모레 오후부터 충남과 전라, 밤에는 경상권 일부 지역에서 비가 옵니다. 먼 남쪽 해상으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부알로이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또 3개의 트리플 태풍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들은 모두 북쪽 찬 공기에 막혀 우리나라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남부나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자다 깬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강원 태백시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계단 복도를 가득 채운 연기, 순식간에 골목까지 희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수암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 났다고 막 연기 사이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119에 신고를 했고. 이 불로 주민 3명이 구조되고 21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금곡동의 한 상가에서도 불이 나 3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2층의 제빵학원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 일부가 뭉개지고 보호 난간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태백시 문곡동 국도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에서는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혀 다쳤는데 운전자가 달아나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사거리 신호를 위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택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김건희 씨가 오늘은 특검에 소환됩니다. 기소 한 달 만인데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 오늘 특검 조사 몇 시입니까? 네, 오전 10시입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첫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김 씨 측도 오늘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조금 전 아침 8시 반쯤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힘을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지만 전체적인 사안을 봤을 때 뇌물 혐의가 짙다고 보고 뇌물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때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앞서 특검은 김 씨를 뇌물죄로 입건했다는 건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전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그림이 전달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이 그림 수수와 청탁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다른 소환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장학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건희 씨는 학연이 있는 김 전 비서관의 자녀 학폭 사건을 덮어주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을 수차례 때려 각막 손상 등의 피해를 입혔지만 당시 학폭위로부터 출석 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김건희 씨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김 씨의 개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전해질지 주목됩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범인은 오전에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이후 열릴 보석신문까지입니다. 이번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방송이 이뤄집니다. 공판 시작 직후까지만 공개되는 법정 촬영 허가와 달리 특검 중계 방송은 특검법에 규정돼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소 사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 우선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계엄 이후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국민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본 뒤에 이후 절차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과 보석신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힌 거로 풀이되는 만큼 중계가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외부 시선에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중계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중계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늦어도 재판 전날 저녁에는 결정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의 전 약식 브리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 첫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간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수학의 필요 조건과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통화 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도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에 맞고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이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증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명암이 명확히 갈렸는데요. 뉴욕에서 이승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연이 많은 정상들이 줄줄이 등장해 연단에 섰습니다. 이미 워싱턴으로 떠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속에서 언급되며 이틀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뻔뻔한 공격으로 국제법을 어겼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aerial assaults of the Zionist regim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Iran's cities, homes, and infrastructures, precisely at a time when we were treading the path of diplomatic negotiations, constituted a grave betrayal of diplomacy.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협받았던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카린 켈러 슈터 스위스 대통령도 기후 대응과 이민자를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반면 친 트럼프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It's being infiltrated by left-wing factions that were seeking to undermine any reform program that was necessary. Both I and Donald Trump know what we're doing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와 유엔의 개혁을 언급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정상들의 시선이 트럼프에게 머물러 있는 건 그만큼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식 외교가 뚜렷한 명암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여러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 외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준비 태세를 예열하는 기회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만남이 좀 깜짝 만남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만남을 요청했고요. 예. 뉴욕에 가신 김에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실무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측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일단 벤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의 의중을 대통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벤센트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이제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 시장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일본이 5,500억 불, 또 우리가 3,500억 불인데 사실 일본의 GDP는 한국의 한 2.5배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불을 하면 우리는 한 1,500억 불을 해서 2,000억 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또 엄청납니다. 우리는 지금 한 4,500억 불 내외인데 여기서 3,500억 불을 빼면 75% 이상이 빠지기 때문에 외환 분야에 제2의 IMF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안보 상황에 대한 총론을 확인했고요. 또 벤센트도 그런 분야에 관해서는 자기도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되는 것은 없고요. 벤센트 혼자 또 결정할 수도 없죠. 예.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아마 에이펙, 즉 경주 10월 말 에이펙
이전까지 마무리를 짓기를 양측이 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그런 위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국 측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환율 문제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국 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미국 측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통화 스와프를 하면 우리가 미국 달러를 우리 원화와 연동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지만 한국의 원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뭐 한국이 또 얻는 것보다는 미국이 얻는 것이 더 적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3,500불을 미국이 고집을 하니까 1단계 필요 조건으로 통화 스와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3,500억 불을 우리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뭐 이런 형식인데 미국은 이제 정해진 구자에 돈을 집어넣고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는 일단 필요 조건이고 또 충분 조건은 3,500억 불의 어떤 형태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 보증 뭐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벤센트 장관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통화 스와프, 특히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일본은 미국과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일본하고 한국하고 참 단순 동등 비교를 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엔화는 전 세계 5대 통화 안에 들어가는 뭐 기축 통화 비중입니다. 그래서 뭐 달러, 뭐 유로와 다음으로 엔화가 부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원화는 사실은 우리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축 메인 통화에 끼지를 못하죠. 우리가 매일 환율을 결정합니다. 근데 통화 바스켓이라고 그래서 5개국 통화를 이제 집어넣고 거기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위안화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원화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일본과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또 통화 스와프를 갑자기 해주더라고요. 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입니다. 뭐 공개적으로 플래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약간 뭐 아부성 발언을 좀 잘하고 일종의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는데 또 뭐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뭐 200억 불 이상의 통화 스와프를 금방 또 약속을 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원칙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원화가 뭐 아르헨티나 통화보다 역시 위상이 낮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아르헨티나가 통화 스와프가 된다면 우리 원화는 뭐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러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얘기가 오늘 또 원칙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친밀감 뭐 이런 차원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 협상하기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어찌 됐건 지금 우리와 미국의 이런 투자 패키지 협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엔 우리는 관세 협상도 이 사인이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유럽이 모두 자동차 관세 15%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당분간 이런 불리함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네, 그게 우리로서 가장 고통스럽죠. 사실은 현대 기아차의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과 유럽은 15%로 관세를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25%를 여전히 감당을 해내고 있습니다. 10% 정도의 이 관세 차이는 미국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 뭐 마진이 결국은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최근 뭐 무노스 현대차 미국 사장이 품질 개선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데 관세 10%가 더 붙는다면 한국은 비싼 차라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관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 차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를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있고 현대차 등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베선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난 이후에 베선트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선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텐데 그 다음에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게 에이펙이잖아요. 네, 에이펙에서 만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좀 진전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에이펙은 21개국의 다자 외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사전에 즉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짓고 에이펙에서는 뭐 세레모니 정도 양측이 합의했다라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는데 경주 현장에서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한 150여 국의 세계 정상 내외 또 국제기구 수장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실은 어제 이 자리는 이제 불참을 하고 강경화 대사 등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는 것이 뭐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사실은 워싱턴과 서울이 부지런히 실무 협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안보리 첫 회의, 공개 토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재를 했는데 주제를 이 의장국이 관례상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고른 건 모두의 AI. 얘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돼서는 공통 규범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네, 우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닙니다. 5개국에. 그러나 올해 비상임이사국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정상이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앞에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석을 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바톤을 받아서 어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AI 기술 발전이 이게 인류에게 축복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위협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국제 안보에 이 AI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특정 국가를 공격하거나 또 특정 세력을 공격할 때 이게 인류 전체에 큰 파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 즉 샘 올트먼의 오픈 AI가 나온 다음에 이 AI에 대한 규범 활용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거는 글로벌 토픽이라고 본 거죠.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 문제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AI가 인류에 기여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을 했고 또 각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노력이 경주 에이펙에서 AI 기본 사회를 위한 비전을 아마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AI의 건전한 발전과 노력에 대해서 어떤 국가도 반대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로서 AI를 선정한 것은 뭐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제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외교 전략상으로도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겠죠. 네, 뭐 미중을 자극하는 특정한 이슈를 꺼낼 필요는 전혀 없죠. 아무래도 유엔이라는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파워를 갖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허용하지 않는 주제를 꺼낸다면 그거는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AI 주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조연설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END 일단 엔드 뭐 우리 단어로 하면 끝이죠. 그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어인데 그런데 요거 이제 하나하나 다 앞말이 있습니다. E는 익스체인지죠. 북한과 교류 협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N은 이제 normalization이라고 해서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D는 denuclearization, 비핵화를 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E&D 이니셔티브로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엔드 이니셔티브를 썼습니다. 일단 뭐 북한이 현재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익스체인지라는 교류 협력, 즉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노멀리제이션, 정상화를 하고 마지막에 비핵화를 해서 요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동결이라는 단어 대신에 핵 개발의 중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비핵화의 범위, 즉 과거에 만들어 놓은 핵, 현재 만들 핵 요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두가 폐기하는 3단계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안에 대해서 순서가 과연 맞느냐에 관해서 어제 유엔 총회 그 연설 마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들 대상으로 조금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교류하고 그 다음에 외교 정상화하고 비핵화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교류하고 외교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비핵화를 하면 이게 금상첨화의 시나리오인데 북한이 마지막에 제재도 해제받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았는데 비핵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 것이 많은 기자들의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위성락 실장은 이게 꼭 뭐 순서로 1, 2, 3단계로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요.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사흘 전에 노동신문에 뭐 한국과는 적대 국가로서 두 국가론을 강조하며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엔드 구상은 사실은 뭐 북한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간의 정상회담을 지금 할 예정인데 이런 제안을 하면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일종의 뭐 서제스천이라 할까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동결 축소 폐기가 지금 며칠 만에 중단 축소 폐기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에서 중단이라는 이 단어가 바뀐 게 큰 함의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매우 까다로운 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단으로 낮춰줬다라는 것은 상당한 양보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동결을 하면 액션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현장, 영변 같은 시설에 가서 정말로 이게 중단됐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액션이 필수죠. 그러나 중단은 선언만 갖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말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핵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 실제로 중단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섰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아르헨티나 정권을 향해서는 28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미국과 EU 정상이 맺은 무역 합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은 27.5%에서 15%로 낮아지며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까지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아직 25%를 적용받는 한국산 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더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과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주가가 이 소식에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유럽산 항공기와 일부 의약품, 광물들에 대해 9월 1일부로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입니다. We just endorsed him for president. As you know, he has a race coming up, and I'm sure he's going to do well. But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2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라인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달러 표시 채권을 매입하고 긴급 신용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확고히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외교,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 텍사스주 이민당국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감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이민당국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앞에 경찰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른 아침, 댈러스의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처 옥상에서 구금시설과 출입구 차량을 향해 총격을 난사한 범인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FBI는 범인이 현장에 남긴 탄피에 아이스 반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며 이념적 동기로 인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I can confirm at this time that the FBI is investigating this incident as an act of targeted violence. 불법 이민자 단속기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 행정부 관료들도 일제히 진보 진영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You don't have to agree with Donald Trump's immigration policies, but if your political rhetoric encourages violence against our law enforcement, you can go straight to hell and you have no place in the political conversa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크리스티농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번 사건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대한 극좌파의 과격한 발언 때문이라고 비난했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 NBC는 총격범은 소속 정당이 없는 29세 남성으로 가족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경찰관이 총상을 입는 등 이민자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데 이어 텍사스주에서 이민자 구금 시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새벽부터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증시는 하락 출발했고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서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베센트 장관을 만나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통화 스와프와 비자 문제 같은 실무적인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점차 미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지금 증시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환율도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도 고평가 우려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신중론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3원으로 개장한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엄청 깊게.
물구나무 서기를 물구나무 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타자들은 어찌 보면 김원준 선수의 이 투구 폼 거기서도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힘을 잃은 땅볼 타고 디아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베이스를 밟으면서 승부수 선택. 자,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자, 여러 번 피해봤지만 태그아웃됩니다. 서울은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반면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하늘이 차차 개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특히 전남 섬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잦아들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 중북부 지방, 그리고 따뜻하고 습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는 남부 곳곳에서는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강릉 30도, 제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지방에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